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배관과 부속품 도매업을 하며 살고 있는 36살 돌싱남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습 정체 구간이라 가다 섰다를 반복하다 잠시 동안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앞서 있던 차가 갑자기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멈춰섰고 내 뒤를 따르던 차는 제때 서지 못해 내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다. 생각보다 부딪히는 소리가 컸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출근길에 사고가 났으니 인상을 확 쓰면서 내렸다. 뒷차에 100% 과실이 분명했기에 일단 운전석에서 내리며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또 한 손은 허리를 받치면서 내렸다. 다리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면서 내 차 뒷부분을 곁눈질로 살펴보니 범퍼만 교체하면 되는 생각보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시 소리가 크게 났으니 혹시 몰라 차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선은 병원 진단서를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차는 소형차로 초보 운전자였고 어린 아가씨였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며 괜찮으세요? 하는 여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차를 그렇게 몰면 어떡해요? 나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소리쳤다. 그러면서 여자를 찬찬히 살펴보니 예쁜 투피스를 입은 20대 중반의 얼핏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의 키는 최소 165 이상은 되어 보였고 갸름한 얼굴형에 눈이 크면서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여자였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청순한 모습이 젊은 시절 배우 김민정이 떠오를 만큼 눈이 유난히 크고 빛나 보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은 괜찮냐며 발을 동동 구르며 했던 말을 계속했다. 제가 브레이크를 제때 잡지 못해 사고를 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말 없이 죄송하단 말만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았다. 아가씨,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해요. 귀에 닦지 않겠다 했더니 그녀는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한 눈화장이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솔직히 내 맘도 썩 좋지는 않았다. 목과 허리에 있던 손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새 정상 위치로 돌아와 있었고 언제 그랬냐듯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 괜찮아요. 큰 사고도 아닌데 그만 울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가씨 나 괜찮으니깐 그만 울음 그쳐요. 그녀를 다독거렸다. 아가씨, 울음 당장 그치면 차 사고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더라. 내 눈을 쳐다보며 정말요 그러는데 정말이죠 아저씨. 그럼요. 정말이지? 그녀는 기분이 좋았던지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나한테 안겨왔다.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를 내게 물어왔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내 주거래처 농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었다. 그녀는 집이 외진 곳에 있어 시내에 있는 직장과는 상당한 거리였고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를 그날따라 놓치는 바람에 초보 운전인데 불구하고 엄마가 야간 근무를 가느라 차를 집에 세워두고 가 운전 연습도 할 겸해서 엄마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사고 현장은 내가 다 수습할 테니 걱정 말고 우선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도 나한테 맡기면 지인의 정비 공장에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농협의 고객이고 지점장과 상무, 부장들 이름을 읊어대며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조금씩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차 키를 내게 맡겨두고 잠시 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카톡으로 퇴근 후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오늘은 저녁 7시쯤 퇴근할 것 같은데 그때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아가씨 언제든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저녁에 그녀가 회사로 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아침에는 볼 수 없었던 안정되어 보이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참한 얼굴이다. 3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젊은 시절 첫사랑을 대하듯 가슴이 설레어 왔다. 은영 씨, 어서 와요. 저기 소파에 앉아요. 우린 커피를 한잔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잘 아는 정비 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녀도 나를 믿는다는 듯이 알겠다고 한다. 아저씨 근데 사고 나실 때 목이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병원에라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 했는데 그녀를 자세히 보니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약간 삐끗하긴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목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나지막히 뱉은 한마디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뒤로 오더니 놀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좋다란 소리를 TV에서 본 것 같다며 뒷목과 어깨 쪽을 정성껏 주물러 주는 거다. 은영 씨 그만해. 나 기분 좀 이상해져. 하하하.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은영 씨, 뭐 좋아해요. 늦었는데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널씬하고 참한 모습에 귀여움과 애교까지 몸에 배어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녀는 올해 24살,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현재 48살 된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막내 동생 같은 그녀에게 말을 놓게 되었고 그녀도 마치 나를 막내 삼촌처럼 대하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도 주고받게 되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영이도 집안 사정 세세한 이야기까지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공장에서 2교대를 다니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자길 4년제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던 차 사고에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눈앞이 노래지면서 몇 차례나 멘붕이 왔었는데 내가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줘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차를 맡겼을 정도로 고마웠다고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영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나면 운전 연습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주말에 약속한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 시간 맞춰 그녀 집 앞으로 갔더니 은영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차 쪽으로 뛰어와 올라탔다. 반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시선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수석 쪽으로 향해 그녀에게 물었다. 은영아, 이 호라비 아저씨 어쩌라고. 무슨 옷을 그렇게 야하게 차려입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녀는 왜요? 저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저씨 저 안 이뻐요? 그랬구나. 근데 너무 이뻐서 아저씨 눈에 은영이가 자꾸 여자로 보여서 문제지 그랬더니 은영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시외로 나가 운전 연습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좋은데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은영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에 자기 팔을 깊숙하게 껴오는데 기분이 참 묘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젠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는 사이가 되었다. 누가 보면 아빠와 딸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았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도 아침에 일찍 만나서인지 오후 4시밖에 안 됐다. 은영이는 좀 쉬고 싶다며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한다. 아저씨 집에 가보면 안 돼.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는 에이 아저씨 이게 뭐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창문을 다 열어 제치더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청소가 끝나자 냉장고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는 세탁기를 돌렸다.
심지어는 내 침실로 들어가 빨래감을 찾아 들고 와서는 세탁기에 넣는다. 은영은 1시간 동안을 집안 곳곳을 치우더니 땀이 많이 났는지 마치 제 집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영에게 나 12살 연상의 돌싱남인데 남자로서 어떠냐고 했더니 자기 이상형이 아빠 같은 푸근한 스타일의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그녀가 먼저 나랑 연애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켜주었고 그녀의 엄마가 격주로 야간일 나갈 때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혼자 힘으로 딸을 여지껏 예쁘게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찾아갔죠. 그런데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쯤으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두 모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났습니다. 은영이와 장모님을 앞으로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럴수록 장모님께 점점 이상한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4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곤 12살 차이 나는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행동한 이미지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산물 시장에서 대게 파시던 아주머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둘이 잘 어울리죠. 라고 했을 정도로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꽤 어려 보이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시죠.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 의류 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모와 난 구석 맨 안쪽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모가 자꾸 여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하청업체 대표들과 2차로 나이트클럽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장모를 만나게 되어 함께 놀게 된 거죠. 어머, 박서방 여긴 웬일인가? 아, 네, 장모님. 박서방은 이런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거래처 사장들 따라 업무차 왔죠. 제 일이 영업 쪽으로 중요하다 보니 종종 오는데 은영이도 여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 장모님을 이런 데서 다 보네요. 하하하. 자네가 이런 데까지 출입하며 힘들게 돈 버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친다. 그럼 장모님 남자들과 더 부킹하셔야겠네요? 부킹은 무슨 부킹이야? 이제 놀 만큼 놀았어. 이제 사람들 춤추는 거 구경 좀 하다 집에 갈 거야. 그럼 오늘만 제가 장모님 파트너 해드릴까요? 박서방이? 장모님은 싫다는 소린 안 하고 눈을 살짝 흘기면 나를 계속 쳐다본다. 그날 장모와 나 사이엔 비밀이 하나 생겨났다. 우리 세 식구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3월의 봄이 되었네요. 어제는 5월달의 날씨처럼 더워서 시내에는 반팔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어요. 저는 동네 커피숍에 앉아 커피 한잔하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병적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집착하는 데다가 저 말고도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까지 저질러가면서 잠자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남자랑 관계 갖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쾌락이야. 막 짜릿한 게 너무 좋아.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나를 매일 짜릿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아내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달리 순수 그 자체였어요. 아내는 지방의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이 되어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22살이었고 정말 보기에는 수줍음이 많은 데다가 얼굴은 아주 귀여운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인 아내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첫눈에 아내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내를 꼭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에게 매일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출퇴근할 때는 방향이 같아서 매일 차를 태워주었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니 저희들은 금방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다 믿었고 제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매일 아내를 만났고 만난 지 2달 만에 아내와 여행을 가서 처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제가 첫 남자였는데 남자인 저와 잠자리를 처음 했는데도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첫 관계를 가진 후 아내는 매일 만나면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데이트에서 차 안이나 근처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관계를 갖는 일상으로 확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은 나이라 저 역시 적극적으로 아내와 사랑을 나누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성욕이 왕성한 편이었는데 아내는 저보다 더 혈기가 왕성하다 못해 차고 넘쳐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잠자리를 좋아한다고 해도 남자들은 잠자리를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한 번 잠자리에 눈을 뜨니 줄기차게 매일 사랑을 나누자고 졸라대는 겁니다. 연애 때는 그런 아내가 예쁘고 귀여워서 그때까지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를 매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결혼해서 매일 사랑하고 잠자리를 갖고 아침에 눈 떠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나이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초반. 그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젊고 예쁘고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신혼생활 1년 동안 아내는 어디서 배워온 건지 요상한 자세를 요구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자세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거의 매일 몇 번씩 사랑을 나눈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아내는 쌍둥이 여자아이를 임신했고 임신 기간 중에도 아내는 늘 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쌍둥이와 아내를 위해서 나도 자기가 임신 중이니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저번 주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번에도 조심히 했는데도 출혈이 있어서 얼마나 놀랬는데. 우리 마나님 조금만 참아주면 출산 후에 내가 원 없이 해줄게. 응? 라고 잘 다독이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싫은데.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안 돼? 제발. 안 하면 막 짜증나고 기분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마누라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어? 하며 아내는 잠자리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괜히 저에게 짜증을 자주 부리기도 했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몇 달이 흘러 아내는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하고 많이 불어난 몸매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출산 후 운동을 시작해도 된다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더니 예전에 탄력 있고 날씬한 몸매로 돌아왔고 아내의 미모는 아가씨 때보다 더 빛이 났고 섹시한 데다가 요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잠자리를 할 때 힘을 집중해서 쓰다 보니 저의 정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데다가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갖자는 아내의 유혹에도 저는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자버리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관계하다가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잠자리를 못하니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예쁜 얼굴이 늘 인상을 쓰고 다니고 신경질적이었으며 금방 바람이라도 피울 기세였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지만 페이스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요구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매일 해서인지 힘이 떨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는 짜증도 안 부리고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신경질도 안 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관계 갖는 걸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180도 변해버린 아내의 행동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뒷조사를 해보았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가 못해주니 저희 집 운전기사가 젊은 총각인데 나이가 20대다 보니 그 기사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해외로 나가 있을 때는 아이는 요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운전기사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건지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유모가 저에게 몰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다녀와서 아내에게 김기사하고 바람이 났냐고 물어보니 당황해할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 나를 피하는 데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잠자리도 못 해주고 아예 내 곁에 안 오니까 내가 알아서 욕구 불만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탓이야. 연애 때부터 잠자리를 그렇게 잘해주다니. 아이 낳고 나서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늘 피곤하다고 거절했잖아. 아니면 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런 행동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 이런 말하기 정말 쪽팔리지만 여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당신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바람을 핀 여자가 되어 잠자리 미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 네 마음 아냐고! 하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저지른 이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잠자리에 미쳐가는 아내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바쁘다면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에게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해야만 했어요. 하기야 제가 예전과는 달리 잠자리를 좋아하는 아내를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 잠자리가 센 김기사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바랬고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하겠다고 말을 해주니 아내는 도대체 뭘 용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김기사와 더 만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만은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김기사와 아주 대놓고 사랑을 나누고 다니는 겁니다. 아내는 김기사로 만족을 못하고 시간 나는 대로 클럽으로 가서 원나잇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한 남자를 오래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김기사가 실증이 났는지 아니면 김기사의 힘이 떨어졌는지 운전기사를 젊은 사람으로 바꾸더니 새로운 손기사와 바람이 나버렸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찍기만 하면 바람을 피우더군요.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내 마누라라니. 기가 막히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손기사와 바람을 피우는 중에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 애가 누구 애냐고 물어보니 그 애가 자기도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애는 누구에겠어요. 손기사의 애이거나 원나잇 했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아이겠지요.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로 했지만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언제까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었고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제 사전에는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이혼해달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이제는 바람기가 잦아들 거라고 믿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클럽은 이제 재미없다면서 갑자기 등산 동호회도 다니고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을 해서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자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아내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자리에 미친 여자인 것 같았어요. 하루도 그걸 하지 못하면 못 사는 여자인데다가 애인을 이제는 2명씩 두고 번갈아가며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 아내 같은 여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뉴스에 아내처럼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보긴 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만나지만 제 아내는 저한테 늘 외롭다고 말을 하고 이 외로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 남자와 잠자리 하는 것을 만족 못하겠고 여러 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잠자리를 갖는 게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욕망이 채워진다며 저에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테니 그동안 꼭 참아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저와 아내는 좀 특이한 부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바람피는 걸 불륜과 외도에 대해 돌을 던지겠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돌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호회까지 나갔다면 더 이상 불륜의 끝을 보는 거라 생각했지만 아내는 바람피는 범위를 점점 넓히더니 이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약을 먹고 잠자리를 더 열심히 할 테니 같이 병원을 가서 상담받아보자고 권유를 했지만 아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억지로 하는 잠자리는 자기 쾌락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한 번 집을 나가면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아내와 이혼을 해도 바람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이혼을 하면 다른 남자와 살긴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하듯이 행동한다면 어떤 남자가 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아내의 바람기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채팅으로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남자들이 별 볼 일 있겠나요? 저는 겁이 나서 인터넷 채팅으로는 여자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빨리 이혼하라고 성화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형은 성격이 참 이상하다. 남들 같으면 진짜 몸싸움 나고 끝났을 텐데 저보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하며 바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아내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으며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가 자꾸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아내는 차에서 내리겠다며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자가 홧김에 화가 나서 차를 전봇대에 박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지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저같이 좋은 남자는 만나보진 못했다며 앞으로 잠자리에 대한 요구를 많이 안 할 테니 적어도 잠자리를 원할 때는 거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말해준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옆에서 병간호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 반 정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지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죽을 때까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내는 사춘기에 방황하는 청소년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남자와의 잠자리가 생각이 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댓글 보며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진한 이야기지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번 보냈던 사연보다 조금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여자도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2개에서 3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녕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른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 응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쭉 드러는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어줬어요.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4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맨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던지 은근슬쩍 짓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호만 줄 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깔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발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훅 불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희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누님이 콜록콜록 대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 잘라준다고 하더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더군요. 그대로 저는 누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가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왔습니다. 빨아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물이 흐르던 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싸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 있었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1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벌이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똑같이 미용실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그 뒤로는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총각 나한테 마음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까지는 모르겠고 관심은 있어요. 그랬더니 저 솔직히 너무 외롭거든요. 총각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잠을 설쳤어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은 도심과 가까운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지하철 종착역이 생긴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경지정리 사업이 벌어졌고 전원주택과 농막이 생겨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살거나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유동인구도 늘어났어요. 특히 우리 집 거실에서 베란다 창문으로 보면 작은 규모의 밭이 있었는데 하루는 베란다 문을 열고 그냥 바깥 구경하는데 이쁜 농막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또 처음 보는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작년 겨울에 평당 100만 원에 팔렸다고 하더니 햇빛을 가리려고 모자에 천을 둘러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옷은 얇은 긴팔의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죠. 딱 봐도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는 초보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다 중간중간 한 번씩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 얼굴은 안 보이지만 40대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심심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 그렇게 한참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그냥 고생 많으시네. 왜 사서 고생을 하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줌마도 뭔가 뜨거운 시선을 느꼈는지 내 쪽으로 한번 쳐다보길래 돌아서서 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2주 정도 지나고 그날도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심었는지 고랑을 돌아다니며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셔츠에 레깅스 같은 걸 입고 물을 줄 때마다 상체를 살짝 숙이는 거야. 그 모습이 좀 신선하다고 할까? 밭 농사를 지으면서도 저런 패션을 할 수가 있구나 하며 그날도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구경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내 쪽을 보길래 바로 시선 피해서 오른쪽을 10초 정도 보다 다시 봤는데 한 손에 물 뿌리게 들고 있고 한 손으론 허리를 두드리면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봤던 뒷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약 2시간 뒤에 다시 슬쩍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회사 다녀와서 집에 있던 쓰레기를 가지고 수거장으로 갔더니 웬걸? 밭에서 일하던 그 아줌마랑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녀인가 하면서 자세히 봤죠. 근데 머리는 긴 생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고 마스크를 껴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게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헤드셋 벗고 가만히 들어보니 강아지가 짖는 소리였어요. 뭔 강아지인가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그 아줌마랑 여자 한 명이랑 비숑인지 말티즈인지 흰 강아지가 있었어요. 농막 앞 공터에서 놀고 있길래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봤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자애도 갑자기 내 쪽으로 쳐다보길래 뭐지? 하고 바로 잽싸게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오후 6시쯤 되었길래 아무도 없겠지 하고 베란다 보는데 그 아줌마가 밭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눈치 보고 피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집에 있던 재활용할 거 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나갔는데 농막 앞에서 그 강아지랑 젊은 여자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거 보고 잠깐 놀래서 찐따마냥 빠른 걸음으로 수거장으로 갔죠. 대충 정리하고 잠시 서서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이젠 그 아줌마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잠깐 눈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가길래 슬쩍 뒷모습을 쳐다봤는데 저번에 음식물 버릴 때 봤던 그 아주머니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 정도 신경 안 쓰고 마주치지도 않고 있다가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바깥 풍경 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저 아줌마랑 나랑 인연인가? 우연히 계속되면 인연이라고 하던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녀에게 집착을 하게 되더군요. 근데 머리 묶고 일하는 거 말고도 저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길래 뭔가 내 시선을 안 피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피하지 않고 계속 쳐다봤죠. 그 아줌마도 몇 번 쳐다봤다가 일하다가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뭐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근데 신랑은 왜 한 번도 안 보이지? 과부 아니면 돌싱인가?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롤 한 판 하고 약 1시간 뒤에 다시 나가봤는데 아줌마가 그때까지도 쪼그리고 앉아 누구 보라는 듯이 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하나? 혹시 나랑 비슷한 마음 아닐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방에 누워서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시선을 즐기면서 뭔가 어필하는 모습이 시그널이라고 판단한 거죠. 다음 날, 때마침 일요일이었어요. 베란다를 내다봤는데 없길래 오늘은 쉬나 보다. 집에 갔겠지 생각하고 동네 마트에 담배 사러 가는데 마침 그 아줌마가 걸어오길래 내가 대뜸 작은 목소리로 아,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던졌더니 그 아줌마도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살짝 웃으며 지나가는 거야.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그렇게 담배 사고 다시 돌아오는데 혹시 그 아줌마랑 마주칠까 싶어 입구 쪽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마침 아줌마가 오는 거야. 그래서 말 걸어보기로 했죠. 저기, 안녕하세요. 저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베란다 보는데 밭에서 일하시길래. 네,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제가 쳐다보면 불편하거나 하신 거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하며 계속 말할 때마다 웃더라. 아,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이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심쿵하면서 설레이더라고요. 또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가서 봤더니 아줌마도 날 한번 쳐다본 뒤 가볍게 인사를 하고선 바로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길래. 그렇지 뭐. 역시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만 하면서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오라,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바로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저 부르셨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러고 컨테이너로 가서 작은 삽을 들고 나오더니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네, 어떻게요? 뭘 묻으려고 하는지 갑자기 땅을 파달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굳이 날 시킨 이유가 뭘까 하면서 혹시 나한테 수작 부리는 건가 하면서 암튼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생각했던 거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럼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그냥 이러고 있으면 잡생각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구나. 남편분이 안 도와주셔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이혼하고.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힘쓰는 일 생기면 부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호호,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작업 끝이 보일 때쯤 아줌마가 갑자기 컨테이너에 들어가더니 그 안에 라꾸라꾸 침대가 있었는데 거기 앉더니 아, 너무 덥다. 잠깐 쉬어야겠어요. 총각도 잠시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해요. 아, 그럴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침대 옆에 앉으라길래 가서 앉으니까 그녀가 갑자기 컨테이너 문을 잠그더니 혹시 총각 나한테 마음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까지는 모르겠고 관심은 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너무 외롭거든요. 총각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잠을 설쳤어요. 이러는 겁니다. 네? 깜짝 놀라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45살입니다. 나랑 띠동갑이네요. 사실 저도 누님 때문에 한 달째 잠을 설쳤어요. 이후 더 이상의 말은 필요가 없었죠. 서로 원하는 게 똑같았거든요. 결국 우린 라꾸라꾸 침대에서 그만. 그날 이후 서로 친구가 되어 주기로 했고 주말마다 우린 농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벌써 10개월이 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33살 미혼남입니다. 그녀가 돌싱에다가 12살이나 연상이었지만 서로 적지 않은 나이에 좀 더 진지한 연애를 생각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 초부턴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만큼 그 사람도 행복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건지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눈물도 안 날 정도로 뜬금없던 이야기라 그저 멍하기만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처음엔 어린애가 관심 가져주니 잠깐 바람 쐬는 것처럼 만났던 거다. 나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하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용서해주라. 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고 말문이 막혀 웃음만 나왔습니다. 처음 겪는 이별이라 이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사랑했기에 이런 걸까요? 사랑은 같이 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반송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정답이 있다면 그 답이라도 찾아볼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에 갇힌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산에 들어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살면서 2번은 없을 만한 이야기라 바빠서 잊고 있다가 여유로워지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고등학교 내내 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붙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별 볼 일 없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안 변한다고 대학 가서도 그리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그냥 캠퍼스 생활 즐기러 온 듯한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어울려 다녔고 친구 3놈과 매일 같은 학교 여자들과 놀고 과팅도 나가고 맨날 여자들 만나 술 마시고 놀다 보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저희랑 어울리려는 여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저희는 하다하다 근처 다른 대학교 여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여자들 만나 노는 거에 한참 푹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점프를 뛰기도 했고 근처 공장에 다니는 여직원들까지 가끔 만나서 노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서 우리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디서 저희 소문을 듣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여자와 어울리지 않은 나를 꼽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매일 술 마시며 여자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친구놈들과 의기투합해서 서로 군대까지 연기해가며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군대에 가게 되었고 다음으로 다른 친구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 셋이 있을 때 마냥 시간을 보내도 왠지 흥이 살지도 않았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손 놓고 있던 학교 생활에나 충실해볼까 싶어 열심히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해보고자 했는데 2년을 내리 놀기만 했더니
따라가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도 바로 친구들 따라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이왕 온 대학인데 이 상태로 군대까지 갔다간 정말 머리가 굳어버려서 전역하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입영 연기를 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놀기만 했더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없어서 여자들과 다 같이 노는 걸 못할 뿐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들도 여럿 있어서 그녀들의 호출에 저는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이력서에는 쓰기 불편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니 여자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여자라고는 여군 가부님들과 선임들 면회 오는 여자친구들이 전부였으니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 놀다가 혼자 있으려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 연락하던 여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휴가를 준다는 건 눈에 불을 켜고 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 공기를 쐬며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연락해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연락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오래 기다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철이 들고 왔는지 세상의 번뇌를 버리고 남은 시간 학업에 온 힘을 쏟는 공부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정신을 차렸나 싶어 장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아무 걱정 안 하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 친구들 군대 갔을 때 같이 갔다 오는 건데 후회를 해봤지만 이미 야속하게 지나버린 대학 생활과 잉크가 굳어버린 저의 성적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라 전역하고 나와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전역 후 본가로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까지 했는데 계속 용돈을 받기도 눈치가 보였고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스펙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원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격증 공부한답시고 학원을 등록해서 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같은 학원 다니는 여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연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학원 간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항상 술에 만취되어 새벽에 들어오니 잔소리 한번 하지 않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석현아, 자꾸 그렇게 맘 못 잡고 술만 마시고 다닐 거면 기숙학원이라도 끊어줄 테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는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계속해서 저를 믿으셨어요. 지금도 다들 공무원 하지만 그때도 공무원이 대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연애는 금지였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이제 저도 뭐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학원 안에는 정말 반골기질을 가진 저 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연애를 하고 술 마시는 것도 금지인데 어디서 술을 구해 몰래 들어오는 건지 그렇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굳었던 결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저도 하지 말라는 연애를 시작했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들키는 바람에 퇴소 조치를 당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 주변에는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출근하고 집이 비면 조금만 더 자다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 보면 저녁 시간이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술과 여자를 제일 잘 참아냈던 건 군대였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절에서 학생을 받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학생도 딱 3명만 받는다고 해서 여기라면 맘 잡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이 돕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절에 찾아가고 한참 동안 학생은 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기는 했는데 공양주라고 부르는 식당 아주머니 한 분과 제 옆방에 여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리 여자를 좋아라 하는 저라도 아주머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는 여수님이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피부가 곱고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게 저보다 2~3살 어린가 싶었는데 화장도 안 하는 데다가 머리도 밀어놓으니 딱히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여자라고 제가 의식을 하기는 했는지 공용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쓸 때는 마주칠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매번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문에다 노크를 몇 번을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어느 날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긴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또 여자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웃음이 났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말도 트고 지냈어요.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말은 잘 통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절에 온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하다가 모든 게 다 싫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 포기하고 절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 제가 너무 속 편히 살아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 최신식 스마트폰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물건에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듯해서 스님 아주 땡중이시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녀도 스님이 된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 생활도 지긋지긋하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서 놀랐는데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은 20대 후반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풀만 먹으면서 살아 건강해져서 얼굴도 젊어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냥 그녀가 안타깝네라는 생각만 들었지 전혀 여자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으니 여자라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집중도 잘 되고 다른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정말 공부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월 쌀쌀한 날씨에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아침 공기가 추워서 그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풀고 있는데 여스님 방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추울 때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걸 쓰고 나왔는데 밀어놓은 머리가 가려진 데다가 찬 공기 때문에 양쪽 볼이 빨개져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고향집에서 짝사랑하던 첫사랑 동네 누나 모습이랑 살짝 비슷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그동안 아무리 마주쳐도 별 생각 없었던 여스님이 자꾸 여자로 의식이 되고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스님이라 그런가 아니면 연상이라 그런가 사람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왠지 그날부터 더 친근하고
저와 가깝게 지내려는 것 같고 그 덕에 공부를 할 때면 자꾸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라고 6시쯤에 풀반찬 먹은 게 전부였는데 저녁 먹고 나와서 책 펴놓고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배도 더 고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밖에 나가니 평소엔 8시만 돼도 불이 꺼져 있는 그녀의 방에 9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노크를 하고 안 주무시냐고 뭐 하냐 그랬는데 그냥 잠이 안 온다면서 추운데 밖에서 뭐 하냐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앉아서 괜히 고개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자꾸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옆으로 더 다가가 앉아서 그녀의 빨개진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어요. 스님은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주 제 방문을 두들기면서 자꾸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 지났는데 스님이 갑자기 다른 절로 옮기게 되었다고 잘 지내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절에 몇 달 정도를 더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스님도 떠났고 혼자 거의 있다 보니 공부에만 전념을 했어요. 스님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자기처럼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이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멋진 애인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남자가 된 저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날 털모자를 꺼낼 때면 가끔씩 그 여수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속세로 나와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워질